5장 steady electric current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current 흐르는 것, 그 current라고 하죠.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정전류죠. 전류. 전류라는데 전류 중에서도 이제 정전류죠. steady electric current. 그러니까 변화하는 전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전류에 반대되는 개념은 정에 반대되는 것은 steady에 반대되는 것은, 또는 steady는 이제 static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 쓰이는 static electric field 하는 데서 static 나왔던 거에서 이제 정전계 뭐 좀 나왔었죠. 그런데 static에 반대되는 것이 dynamic이죠. dynamic 변화한다 이거죠. 혹은 time varying 시간 변화한다. time varying 시간 변화한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 시간 변화한다. 변한다 이거죠. 변하다. 가만히 머물렀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시간 변화하는 것은 뭐 이렇게 i의 t 시간 t는 이제 시간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얘는 그 시간 변화가 없으니까, 시간 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i라고 기호를 쓰게 되는데, 그 정전류이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이동의 전하의 흐름 또는 전하의 이동, 그걸 또 전류, 전하의 흐름, 전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qualitative definition, 정성적인 그 정의다. 그러니까 뭐 전하의 흐름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량을 이야기하려면 그 정도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수량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quantitative, 정량적인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하가 이동하는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하가 이동하는가, 그것을 이제 관찰 시간을 아주 짧게 이제 관찰했을 적에 우리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Q,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하가 변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전류라고 정의를 하죠. 이렇게. 물론 정확하게는 이제 결국 T분의 TQ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IT, 정확하게는 IT로 정의되는 것이 이런 전류인데 시간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시간 변화가 있다. 그 중에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정전류인 거죠. 이 중에서 시간 함수가 아닌 것, 이제 시간 함수가 아닌 거, 그래서 변화 없는 거, 변화하지 않는 전류.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전류다. 정전류, static electric current. 그래서 그를 I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공간에 전개가 이렇게 걸려 있다고 생각해보죠. 공간에 전개가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다.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던 그 전하들이, 전하가 이제 플러스로 표시한다면 전하들이 이렇게 있다고 어떻게, 전하들이 움직이겠죠.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개의 방향을 따라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전개 방향을 따라 움직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어떤 면을 하나 이렇게 정해놓고 그 면을 통과하는 이 면을 이렇게
이렇게 여기 면, 그중에 델타 S라는 그런 면이 있다 가지고 그 델타 S라는 면을 통과하는 그런 전하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지금 이렇게 이 면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게 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통과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비스듬하게 통과하는 것의 극단은 이쪽 방향으로 하면 통과를 전혀 안 하죠. 그냥 이쪽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전개가 이쪽 방향으로 걸려 있으면 전하가 아무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면을 통과하지 못하죠. 이 면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 면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것만 따져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1초 그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델타 t 시간 동안에 델타 L만큼 움직인다고 했죠. 그 델타를 움직이는 것이 벡터 어떤 그 방향이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위로 움직이느냐. 위로 움직이면 이걸 전혀 통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을 그 기준면을 생각할 때 그 기준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 그것을 여기선 전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따져봐야 되니까 이 델타 S와 이 델타 L과의 각도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델타 S의 방향은 지금 이쪽 방향이죠. 이렇게 이쪽 방향 이게 델타 S의 방향이 되는 건데 그 델타 S하고 델타 L하고 방향 내적해서 같은 방향 성분만 따져봐야 될 거예요. 델타 T 동안에 델타 L을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델타 S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바로 이만큼이 되겠죠. 그만큼 델타 S만큼 움직인 부피가 되겠죠. 부피가 돼요. 델타 V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실제 이제 움직였다 하더라도 이쪽 방향이니까 결국 델타 L 코사인 이쪽이 이 각도가 만약에 이 각도가 만약에 세타다. 그렇다 한다면은 코사인 이렇게 했다 되겠군요. 이 각도 세타 이렇게 그 각도가 제로다. 그럴 적에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그 이쪽 방향 기하는 거고 이게 만약 90도다 이렇게 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통과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L 코사인 세타 델타 t 동안에 델타 L만큼 움직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델타 L 코사인 세타만큼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델타 L 코사인 세타 곱하기 델타 S 한 것이 실제 이제 델타 t 동안에 움직인 부피가 된다. 델타 t 동안에 이걸 통해서 움직여서 들어온 그 부피라고 볼 수 있고 그 부피 1m당 1세종미터당 만약에 n개의 전하가 있었다. 여기다 써야겠죠. n개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전하가 n개의 전하가 있다. 그리고 전하 한 개의 전하량은 q다. 한 개의 전하량은 q다. 그럴 때 델타 t 동안 통과한 델타 S를 수직으로 통과한 전하 개수 개수 그것은 델타 V란 그런 부피 안에 있는 것이 움직일 테니까 델타 T 동안 델타 V만큼 움직였으니까 델타 V N 이렇겠죠. 이렇게 델타 V는 그런데 이것의 전하량은 전하량 델타 Q 이럴 때 델타 Q는 델타 V N 곱하기 Q 되겠지. 근데 델타 V가 얼마냐? 델타 V는 델타 L NQ
Q 앞자 쓰고 그리고 금방 한 것처럼 델타 L 닷 델타 S 이렇게 써죠. 그것이 바로 델타 Q. 얼마만큼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류는 델타 T분의 델타 Q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만약에 컨스탄트다. 그 계속 꾸준히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제 직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뭐 정전류를 갖다 직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전류 상태하고 직류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NQ 델타 T분의 델타 L 닷 S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여기서 델타 T를 뭐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요거 밑에다가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전하 하나의 속도가 되는 거죠. 전하 하나의 속도. 그래서 그래서 델타 L 나누기 델타 T 이것이 U 이 전하의 속도죠. 전하의 속도. 그러면 이제 이것은 NQ U 델타 S 닷 델타 S 이렇게 된다. 전류는 그래서 NQU 델타 S 이것과 이것 사이의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전하들이 전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통과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90도 이렇게 90도 0도다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은 이제 100% 다 통과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전류를 얘기하는 전류 밀도라는 것도 얘기해요. 전류 밀도는 뭐냐? 전류 밀도는 델타 S분의 I 이렇게 되죠. 사실 I라는 것은 J 델타 S. 그러니까 어떤 델타 S라는 그런 면적에 그 J라는 전류 밀도를 곱하면 전류 밀도, 전류라는 것이 위치마다 전류의 밀도가 그 전류가 사실은 아까 이제 이렇게 전하가 움직이게 되면 전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전하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실제로 전류는 아까 I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통과하는 게 없으니까 전류는 제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전류가 전하의 흐름이 있죠. 전하의 흐름이 있으니까 사실은 전류가 제로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전류라는 건 분명히 전하의 흐름이니까 전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면을 통과한 것이 지금 아까 각도에 따라서 제로가 될 수도 있고 100%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 면을 통과하는 전류였기 때문에 면을 통과하는 전류를 갖다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정량적으로 이 면을 통과하는 전류라고 지금 이 면을 통과하는 전류를 여기서 말하는 전류라고 좀 정의했던 거고 실제 아까 그런데 이게 제로라 하더라도 그런 전하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 전하의 흐름은 또한 전류 아니냐? 그 전류는 뭐라고 하느냐? 위치별로 나타나고 있는 전하의 흐름, 전하 밀도라고 해요. 전하 밀도. 전류 밀도 J. 그 전류 밀도와 통과하는 면적을 곱하면 그게 전하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전류 밀도예요. 전류 밀도. 이게 전류. 그 전류 밀도와 통과하는 면의 방향이 일치해야지만 그 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 면을 통해서 움직인 전하들 다시 말해서 그 전류의 값이 이제 온전히 그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면의 방향과 그 전류 밀도의 방향이 엉뚱하게 다르다고 한다면 그걸 이렇게 매적을 통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성분만 전류로서 이제 카운트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면을 통과하는 전류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류 I다 할 적에는 어떤 면을 통과하는 전류예요. 어떤 면 델타 S를 통과하는 전류 그런 의미죠. 항상 면이라는 게 존재해요. 통과하는 전류.
근데 이 면이라는 것이 방향이 있죠. 면이라는 게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전류 밀도의 방향과 다른 방향이면 그 전류가 그 면을 통과하는 걸로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와 전류 밀도는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전류 밀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바로 이게 전류 밀도, 이게 전류 밀도죠. 또는 이게 전류 밀도죠. 이게 전류 밀도예요. 그 전류 밀도라는 것은 J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N, Q 속도가 전류 밀도가 된다. 이게 바로 전류 밀도가 되는 것이다. 속도.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NQ라고 하는 것은 이 1세제곱미터가 N개가 들어있는데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Q라고 했으니까 바로 NQ라는 것은 쿨롱 퍼 세제곱미터라는 단위를 갖는 게 되는데 이 쿨롱 퍼 세제곱미터가 뭘까요? 단위 부피당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에요. 이게 바로 전하밀도죠. 바로 전하밀도예요. 전하밀도.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전하밀도가 주어졌을 때 그 전하밀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렉트릭 필드 또는 일렉트릭 포텐셜 등등을 구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바로 전하밀도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전하밀도에다가 속도 곱한 것 그런 것으로 쓸 수가 있다. Electric Current Density라고 하는 거, 전류 밀도. 전류 밀도는 단위가 전류 밀도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예요. 암페어 퍼 제곱미터.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전류는 이렇게 되면 단위가 쿨롱 퍼 세크. 이 쿨롱 퍼 세크를 단위에 대해서 단위. 전류의 단위는 그래서 쿨롱 퍼 세크다.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전류 밀도의 단위로 삼는 건데 그때 이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암페어라고 바꿔서 이거라고 바꿔 가지고 이렇게 정의하죠. 이렇게 암페어. 그래서 암페어라는 단위는 1암페어는 그래서 잠깐만요. 제대로 되나 볼까요? 자 보세요. 1암페어는 1암페어는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 이동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하는 것 그걸 우리가 1암페어라고 하죠. 그럼 1쿨롱은 얼마야? 1쿨롱은 이제 1쿨롱을 예전에는 뭐 무한 길이 도선에 굵기를 무시할 수 있는 무한 길이 도선에 1암페어 전류가 흐를 때 그때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데에서 몇 테슬라만큼의 자계가 검출되는 그런 경우를 1암페어 됐다. 그런 식으로 1암페어를 갖다가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그것도 최근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최근에 바뀌어서 완전히 작년 5월달에 완전히 확정이 된 그런 것들이 이제 도량형 단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그 작년부터 물론 이거는 그보다 좀 더 전에 바뀌었어요. 이 바뀐 내용이 뭐냐? 1쿨롱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 이동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1쿨롱 얼마냐? 1쿨롱은 전자 마이너스 1쿨롱이겠죠. 그 마이너스 1쿨롱은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1.602, 176, 63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자 그거 역수인 6.241 5090744 개 곱하기 10의 18승 6.24150900744 여기까지 정확한 숫자로 저희 밸류 숫자로 개. 내가
이 강의 시작할 첫 번째 첫 시간에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개가 가진 전하량이다. 그게 바로 이제 1쿨럼이고 마이너스 1쿨럼이고 그런 그 플러스 1쿨럼 전하가 1초 동안 이동하는 거 그걸 갖다가 1암페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암페어라는 단위가 그렇고 그런 암페어 단위의 암페어 per 제곱미터인 것이 바로 전류밀도가 되는 것이다. 전류밀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전류밀도를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이야기한 이런 전류밀도라든지 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텅 비어 있는 공간에 그냥 전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전기가 가야 할 전하들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되니까 걸리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저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컨벡션 커런트라고 해요.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들 다 컨벡션 커런트라고 해요. 여기까지. 지금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다 컨벡션 커런트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전류밀도라든지 뭐 전류에 대한 이런 정의 암페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 어느 커런트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건데 컨벡션 커런트 이건 대류 전류라고 해요. 우리 말로는 대류 전류.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 자체가 공간을 이렇게 그 움직이는 거죠.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좀 다른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이번에는 컨덕터를 봅시다. 컨덕션 커런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봐요. 이거는 이제 컨덕터 상황이었는데 컨덕터 여기에 이렇게 컨덕터가 있다. 그러면 이 컨덕터 내부에 뭐가 있냐? 프리 일렉트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전자라는 게 있죠. 프리 일렉트론. 이거는 컨덕터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 텅 빈 공간, 아니면 공기가 있는 공간도 좋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얘가 지금 아까 텅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 컨덕터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정하지 않은 거였죠. 다시 컨덕터라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은 그런 건 컨덕터 내에서 이렇게 전자들이 있게 되면 전자들이 여기 가득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기가 가야겠다. 전기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가 가야겠다.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 전자들을 움직이겠죠. 전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이쪽 방향. 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일단 움직이는데 움직이다가 보면은 컨덕터라는 덩어리니까 컨덕터라는 것은 그 내부에 만약 굴이다. 그럼 굴이 결정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고체 상황이에요. 굴이 원자들이 잔뜩 있는 상황이니까 가다가 물론 굴이 원자에서 빠져나온 그 전자 프리 일렉트론들이지만 주변에 있는 굴이 원자들에 붙이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반사가 돼요. 뒤돌아가다가 또 그쪽에 부딪혀갖고 또 오고 왔다 갔다 계속 부딪히고 그런데도 어느 정도 시간 경과를 놓고 보면은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어느 정도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U, D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도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나가게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드리프트 벨로시티 그 상황을 드리프트라고 해요. 드리프트 하면서 마치 방향 없이 표류하듯이 드리프트 하면서 결국은 이쪽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하죠.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릭 필드가 크면 클수록 이것도 더 빠르게 움직여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1볼트 퍼
미터가 걸린 그런 상황에서 몇 밀리미터밖에 못 가요. 전자가 실제 움직이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거의 전자가 이렇게 가속돼서 진행할 때에는 빛의 속도의 한 10분의 1 정도까지도 그렇게 가속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쫙 진행하게 되면. 그런데 부딪히게 되니까 가다가 부딪히니까는 얼마 진행을 못해요. 어느 정도로 느리냐? 1볼트 걸린 그런 그 전기에 따라 다른데 1볼트 퍼 미터 상황에서 1mm 정도까지 못 가요. 몇 밀리미터밖에 못 가요. 1볼트라는 몇 밀리미터, 1초당 몇 밀리미터. 굉장히 느린 거죠. 몇 밀리미터밖에 못 가니까. 몇 밀리미터. 그 결국은 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쪽까지 가긴 가는데, 그래서 이거에 비례하는 비례 상수를 뮤 2라고 해요. 그것은 이제 방향이 일렉트릭 필드하고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마이너스 뮤가 되겠죠. 전개의 전자니까 전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뮤 2를 전자의 이동도, 일렉트론 모빌리티라고 해요. 전자 이동도. 전자가 이동도. 전기가 걸렸을 적에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게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금속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요. 재료에 따라서. 보통 금속은 대체적으로 도체들인데 제일 금속 중에서 보통 많이 쓰는 금속 중에서 실버 Ag죠. 실버. 또 뭐가 있나요? 구리, 카퍼, 구리. 또 뭐가 있나요? 금, 골드. 또 뭐 이제 잘못 자릅시다. 골드, 에이어, 알루미늄 있죠.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이라고 해요. 이게 전자 이동도가 실버 같은 경우는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이 단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지금 미터 퍼 세크니까 요거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얘는 볼트 퍼 미터. 이렇게 되니까 이동도, 일렉트론 모빌리티의 단위는 이제 이렇게 한 거니까 미터 퍼 세크를 볼트 퍼 미터로 나눠준 거니까 이 단위는 볼트 미터 제곱 퍼 볼트 세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미터 제곱 볼트 세크. 제곱미터 퍼 볼트 세크. 그게 이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단위는 이제 따로 쓰지 않을게요.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다는 얘기는 이게 1볼트 퍼 미터일지 1볼트 퍼 미터일지에 이게 몇 미터 퍼 세크 속도가 되느냐인데 1볼트 퍼 세크일 때는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5.2 밀리미터 퍼 세크 되는 거죠. 굉장히 느리죠. 이 계속 부딪히라고 정신없으니까 부딪혀갖고 다시 뒤돌아오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이 정도 된다. 구리는 4.5. 책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게 3.2 정도로 이렇게 적었는데 책에 이제 내가 요즘 나온 데이터들 찾아본 거예요.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 가지고 이제 계속 조금씩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금은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알루미늄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것도 책에서는 10의 마이너스 4승. 이건 책에 잘못돼요.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 잘못된 거고 이거대로 이거 최근에 자료들을 찾아본 것들이에요. 이것의 그 개수, 그 밀도, 이게 지금 여기다가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됐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거. 여기 전류가 이쪽에서 컨덕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결국은 속도하고 비교해 보면 컨덕터에서의 전류 밀도 생각해 보세요. 전류 할까 전류? 컨덕터에서 전류라고 봅시다. 전류는 여기서 전류가 델타 T면 델타 Q니까. 그래서 델타 T면 델타 Q인데 이렇게 된다겠죠? N Q U 그다음에 델타 S. 이게 이제 델타 S의 벡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은 드리프트 벨로시티 D를 적어줘야 될 거예요. 실제 이동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이게 단면이 델타 S고 이렇게 단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UT. 근데 이제 지금 이거하고는 같은 방향으로 지금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 같은 방향이든 어쨌든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벡터로 적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것이 바로 전류 밀도 J가 되겠죠. 이것은 J 델타 S. 그래서 전류 밀도 J는 이거다 그냥 합시다. 지금 이제 적을 것이 많아서 지금 내가 어디다 적을까 망설였었는데 NQ 여기 그대로 적은 거예요. NQUD. D. 이건 로라고 했죠. 전압 밀도. 그래서 그대로 NQ UD는 아까 이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모빌리티냐 뭐 모빌리티니까 모빌리티에다가 2가 되겠죠. 전자의 모빌리티는 마이너스 U 이렇게 되는 거고 모빌리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자일 적에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이 될 것이고 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같은 뭐 전자가 아닐 수도 있죠. 이게 뭐 홀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아닌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플러스로 적어줘야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 전류 밀도는 컨덕터의 전류 밀도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게 나타나는데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이만큼이죠. 이만큼. 이 비례 상수를 컨덕티비티라고 정해요. 컨덕티비티. 전도도 전기 전도도 그러니까 일렉트릭 자를 앞에서 붙이면 더 정확하죠. 왜 일렉트릭 자를 굳이 붙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일렉트릭 자는 그냥 우리가 지금 계속하는 컨덕티비티 쓰면 돼요. 컨덕티비티 쓰면 되는데 일렉트릭 줄자를 붙여서 그 구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자연현상 전체를 보면 컨덕티비티가 또 있어요. 더멀 컨덕티비티, 열전도도 이 열전도도하고 이런 그 전기전도도가 대체적으로 그 금속에 따라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래도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컨덕티비티를 여기서는 이제 일렉트릭 컨덕티비티, 전기전도도 또는 전도율 또는 도전율 우리말로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온 도전율, 전도율, 전도도, 도전도라는 표현 안 쓰네. 전도도까지 쓰네. 그 컨덕티비티라고 해요. 일렉트릭 컨덕티비티. 그래서 일렉트릭 컨덕티비티를 문자를 이렇게 시그마라고 일렉트릭 컨덕티비티 시그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시그마 E 이렇게 되는 거죠. 일렉트릭 커런트 덴시티는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일렉트릭 컨덕티비티 시그마다. 제대로 됐나 봅시다.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일렉트릭 컨덕티비티 시그마. 시그마는 얼마냐면은 이렇게 정의한 거죠. 보면 NQ Q 모빌리티 뮤 E 뮤 E. 아 여기서 모빌리티 뮤 E 모빌리티 뮤라고 적용했죠. 뮤 E 한쪽에는 이제 이렇게 전자의 모빌리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이거 대부분은 프리 일렉트론이니까 NE가 될 가능성이 많죠. NE가 될 가능성이. 뭐 E라고 적읍시다. 이라고 적으러 자유전자의 모빌리티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이건 뭐냐 이게 전자의 전하 밀도네. 전하 밀도. 그래서 이것은 로 뮤 E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컨덕티비티는 지금 복잡하네. 이게 지금 단위가 개 퍼 세제곱미터. 그다음에 Q는 쿨롱이에요. 쿨롱 퍼 세제곱미터에다가 단위가 쿨롱 퍼 세제곱미터에다가 이거 아까 어디 있어요? 제곱미터 퍼 볼트 세크 이런 게 돼요. 그럼 이거 해갖고 쿨롱 퍼 미터 쿨롱 볼트 세크 퍼 미터 이거 같아요. 쿨롱 볼트 세크 퍼 미터. 왜 요거만 따로 이렇게 했냐? 이것을 우리가 지멘스라는 단위를 써요. 지멘스. 쿨롱 볼트 세크를 지멘스. 이걸 지금 지멘스라고 해요. 지멘스. 독일의 전기과학자죠. 지멘스. 그래서 지멘스 퍼 미터라는 단위로서 그걸 쓰죠. 그래서 지멘스 퍼 미터. 이게 컨덕티비티 단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그 자유전자의 개수 뭐 등등을 갖다가 고려하게 되면은 이것의 컨덕티비티가 또 나오겠죠. 컨덕티비티. 그래서 컨덕티비티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시그마. 실버 제일 높아요. 실버가 6.17 여기 10의 7승 단위 지멘스 퍼 미터예요. 구리 5.8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5.8 곱하기 10의 7승. 금 4.10 곱하기 10의 7승. 알루미늄 3.54 곱하기 10의 7승. 이 정도로 이제 되고 여기에 이제 뭐 이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개수와 관련하고 제곱미터당 세제곱미터당 부피당 전자의 개수. 아니 전자의 개수는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원자의 개수하고도 관련이 돼 있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비중과 관련이 있겠죠. 비중을 보게 되면 이제 비중 여기다가 비중을 중간에 떴고요. 비중은 은 같은 경우는 10.5 물에 비해서 몇 배예요? 같은 부피를 따졌을 때 물에 비해서 10.5배라는 얘기예요. 구리 8.96배예요. 8.96배. 금 19.3배. 알루미늄 2.7배. 알루미늄 굉장히 가볍죠. 알루미늄 아주 가벼워요. 아주 가볍다. 금은 굉장히 무겁다. 금이 거의 오스미움이라는 것이 22.6. 그게 모든 원소 중에서 제일 무거운 거예요. 가장 무거운 것이 오스뮴 22.6인데 그다음에 이리듐 22.4 이렇게 되는데 금 굉장히 무겁죠. 가장 무거운 거하고 비슷할 정도로 금이 엄청 무겁죠.